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주로 드렸냐 하면 이 조선시대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약간 외람스러운 말씀이지만 여기 보시면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10중 8구 반납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약간 환기를 시켜드리는 의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한국사의 교육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벅차고 빛나던 시대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이 상당수가 이 고구려 시절에 영토가 넓었던 시대를 듣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광개토대왕, 장수왕 뭐 이런 역사의 위인들을 이제 바로 거론을 하는데, 물론 그런 시대가 가슴 벅차고 빛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이 동시에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의를 다시 내리면 이 조선시대는 분명히 고대보다는 훨씬 발전한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왜 조선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시각으로 보게 됐는가, 뭐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라린 근현대사를 초래한 이 식민지 경험을 하게 만든 원죄가 잘 되면 내 덕분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하는 마인드와 이제 연결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왔고, 또 해방이 되고 나서 사실 지긋지긋한 이 식민지 지배를 끝장을 내고 나서 이제 자주독립국가에서 좀 아주 번듯하게 살 것이라고 믿었는데,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게 갑자기 툭 뛰어서 발전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이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해방 이후에도 상당히 심각한 고난이 우리를 덮쳤죠. 좌우 대립의 분단에, 또 6.25 한국전쟁의 극심한 가난, 뭐 민주화 투쟁의 좌절, 뭐 군부 독재의 지속, 뭐 이런 해방 이후의 고난을 고려하면 그 고난을 초래한 원죄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조선시대는 차라리 잊고 싶은 역사였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인드를 크게 만드는데 일본 사람들이 아주 집요하게 주입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식민사관. 즉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이 지배자 입장에서 피지배자가 자신에게 대들지 못하게 하려면 물리적인 힘으로 억누르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 훨씬 효과적인 거는 자존심을 뭉개면서 이 스스로를 비하하게 만들면 내부의 분열을 초래해서 아마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한 게 뭐냐면, 영국은 인도를 어떻게 식민지로 지배했느냐, 그 노하우 같은 걸 상당히 철저히 연구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에 따라서 한국 역사를 두 가지 측면으로 특징 지었습니다. 타율성과 정체성. 즉 한국 역사는 늘 주변 요소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이어져 왔고,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나 발전이 없는 썩은 물처럼, 고인 물처럼 정체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방은 됐지만,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한국의 역사 교육이, 가난한 나라의 역사 교육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인구는 많고 교사는 적고 우선 주입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암기식, 주입식 역사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내용은 다 진리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 교과서도 누군가가 쓰는 거니까 거기에는 이 쓰는 사람의 주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영웅사관이 판을 치면서 이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그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줄줄 앞뒤가 구슬 꿰듯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단히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재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에 대한 기존 인식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 역사는 한국사 전체의 흐름에서 놓고 보면 분명히 과거보다는 발전했던 시대다. 종교에서 학문이 추가되고 학문이 정치를 지배하고 문인 전통이 지배하던 나라가 조선이었다. 물론 이 조선의 지배층 중에도 자기들이 입으로 내세운 도덕이나 명분을
문자 그대로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나라의 정치나 통치에서 도덕이나 명분을 내세우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돈이나 물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그 무엇인가 너머의 초월적인 것,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조선의 이런 방향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 오늘날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인데 아마 일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한반도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국의 속국인 것처럼 보이고 중국의 오랜 지배를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자기들보다도 문화적인 가치를 옛날부터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게 상당히 좀 안 있고 없고 눈에 안 찰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이 아무리 잘 돼도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을 가지고서 한국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뭐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에서 이 사람들이 건너가서 일본의 어떤 문물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분명히 나오는데 그리고 구체적으로 백제의 누구, 신라의 누구라고 하는 얘기 대신에 뭐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합니까? 도레인, 바다 건너 왔던 사람들이라고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왜냐? 어딘지 모르게 쟤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거기에 깔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인들에게 기를 죽이려면 일단 약육강식의 논리를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겠지만 왜 제가 아는 일본어 교사가 일제 때 왜 일본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그 수학여행 바로 그 다음날 이 사세보로 데리고 가서 어마어마하게 큰 수만 톤짜리 전함을 견학시켜줬다. 그러면 어린애에게 그 수만 톤짜리 순양함을 보여준 저희가 뭐겠습니까? 니들은 우리에게 힘이 딸리니까 독립이니 이런 꿈은 애초에 꾸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이게 확 박히면 자기도 모르게 일본은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우리가 일본에게 대들거나 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로구나. 뭐 이런 마인드가 내재화되면서 점점 이게 계승이 되겠죠. 바로 그런 효과를 약육강식의 논리를 통해서 바로 문인 전통을 파괴하고자 했던 겁니다. 즉, 이 한국하고 일본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 안 드렸지만 조금 문화적 전통이 상당히 다르죠. 이 문민 전통에서는 어쨌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토론은 길어지면 어쩌다가 막 2박 3일 동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사들 아니에요. 얘들은 토론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합니까? 칼 빼들고 싸우다 보면 죽은 놈은 말이 없어요. 그럼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 놓고 보면 이 죽음 자체에 대한 관념이 우리랑 다르죠, 상당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문학 장르 중에 뭐 사회 찬미 보셨죠? 영화도 있었죠. 이 죽음 자체를 굉장히 찬미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명이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연재해가 워낙 빈발하게 일어나니까 뭐 화산, 지진, 쓰나미 이런 게 일어나니까 아무리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가 덮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왜 그 후쿠시마 대지진 같은 거는 뭐 진도가 한 9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잘 돼 있는 나라에서도 그런 지진과 쓰나미가 닥치면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아마 그 후쿠시마 대지진 때 이미 시신도 못 찾고 장례 지내는 사람이 거의 한 30% 이상 될 겁니다. 이제 그걸 오랫동안 살아오다 보면 이 무사한 문화랑 연결돼서 이제 죽음 자체를 상당히 하찮게 여기면서 전쟁 같은 데는 고수가 되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죽음관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상당히 솔직히 두려워하죠.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죽을 뻔한 게 좋습니까? 살 뻔한 게 좋습니까? 그러면 한 30%는 살 뻔한 게 좋대요. 이 살에 현혹돼 가지고 근데 죽을 뻔한 건 산 거고 살 뻔한 건 죽은 거거든요. 그래도 살 뻔한 게 좋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건 뭐 조금 다른 얘기지만 바로 이 무사적인 마인드로 놓고 보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기들 눈에 보면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하고 이런 문화로 비쳤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 이제 얘들을 길들이는 방법은 철저하게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
자,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 군부 독재 정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지금은 이념에서 문민 정치로 전환하는 정리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흐름에서 놓고 보면 조선시대는 분명히 발전 과정에서 앞치기보다는 나아진 시대라고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왜 우리가 조선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그걸 한번 국호, 영토, 그 다음에 한양을 수도로 삼은 거, 그 다음에 훈민정음을 만들어낸 거, 그 다음에 학문과 교육, 인재와 책을 강조하는 문화가 갖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죠? 예, 정치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기록이나 경연을 대단히 중시했다. 자, 그러면 이 조선이 멸망시킨 나라가 고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을 건국한 설계자들은 일단 조선왕조를 건설하면서 이 나라의 시스템은 철저하게 고려가 밟았던 전철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정도전 같은 사람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던 시기가 이제 1370년대, 80년대 이 무렵인데 이 14세기 후반의 고려라고 하는 사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공사관념에서 공예관념이 실종되었던 시대입니다. 오랫동안 그 무신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명분이라든가 염치가 사라졌던 측면에다가 또 몽골의 오랜 지배를 받으면서 이 외적인 모순까지 결합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정부패를 만연시키고 뭐 그런 얘기 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땅 많은 사람들은 산과 강을 경계로 해서 토지를 갖고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송곳 하나 꼽을 만한 땅도 없을 정도의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그 빈부격차. 그러니 그 빈부격차를 포함한 이 고려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조선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비판하고 견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즉 권력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선이 전 세계 동시대의 어떤 나라도 생각하지 못하게 강하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뭐냐면 바로 언론을 통한 비판의 기능을 갖는 3사를 강화했던 거. 3사는 기억하시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그런 상설 기구를 둬서 왕이나 이 신하들 가운데 장차 권력자가 될 가능성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그 국회가 해마다 하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국정감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무용론을 제기하거나 또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뿌리는 타고 올라가면 이 조선시대 때 3사가 갖는 권한하고 맞물려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견제와 비판만이 권력이 독재로 흐르거나 독재로 흐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절대 권력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이 견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 흉기와 같고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은 겁니다. 이 권력의 속성은 독점입니까? 분점입니까? 독점이죠. 이 권력자는 절대로 이인자를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제도 시스템으로 이런 권한을 두지 않으면 독재나 부패가 출현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런 마인드가 이 조선의 설계자인 정도전 같은 사람들의 머리를 지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정치 제도 내 3사 같은 것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면서 역할을 했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럼 뭐냐? 바로 역사를 담당하는 사관을 통해서 이 사관이 기록에다가 남김으로 해서 내가 후세 사람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건가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내가 부정을 저지르거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기본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왕조 실록을 만들게 되는 사관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사극을 보시면 왕과 신하가 한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과 신하가 그 대화하는 옆에
책상을 두 사람이 놓고 앉아가지고 두 사람이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죠. 그 사관와는 왕이 얘기하는 거를 받아 적습니다. 그 사관투는 신하가 얘기하는 거를 받아 적죠. 그러면 아무래도 말로 하는 내용을 글로 받아 적다 보면 이게 말의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글자는 굉장히 난사판, 초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에도 왕이 뭐 만나는 사람이 수십 명일 때도 있고 그러면 그 만나는 사람하고의 상황을 기록한 그 기록지만 해도 엄청난 분량이 되겠죠. 그 기록지를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초라 그런 말이죠. 사초. 역사 사자에다가 풀초자. 즉 사관이 기록한 그날 그날의 역사 기록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초를 모으겠습니다. 어떻게 모으느냐? 날짜별로 쭉 모읍니다. 그러면 이제 영조 같은 임금은 장장 51년 동안 왕자리에 있었으니까 51 곱하기 365에다가 하루에 만난 사람 숫자랑 이 사람이 행사에 참여했던 기록을 다 적어놓으면 그것만 해도 방 하나가 꽉 찰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료더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사료더미를 가져다 놓고 흔히 얘기하는 대단히 판에 박힌 거, 뭐 영어를 써서 죄송하면 루틴한 내용은 다 빼버리고 그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연대기별로 쭉 연결해서 다시 정서를 한 다음에 편찬해서 활자를 뽑아가지고 쓴 것이 뭐냐?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사초에서 맨 처음에 격까지 덜어내고 그 다음에 보충할 거 보충해서 만든 첫 번째 초벌 원고를 초초라고 얘기합니다. 처음 초자에다가 아까 얘기한 풀초자. 그 초초본을 갖다가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더 덜어내거나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두 번째 만든 초고를 중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중초는 교정세로 치면 2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초를 보고 아, 이 정도 기록이면 역사로 후세에 남겨도 별 문제가 없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정서를 해서 기록하는 거를 정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초, 중초, 정초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초초, 중초, 정초의 내용이 다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충하거나 삭제한 정도가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정초가 남아있는데 중초하고 초초를 폐기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속된 말로 이게 서로 충돌이 생기겠죠. 어떤 기록을 신빙해야 될 건가? 그러면 자연히 초초하고 중초는 없애게 돼 있습니다. 왜 없애느냐? 종이의 재활용을 위해서도 그렇고 후세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도. 그래서 이제 그 초초, 중초의 막대한 종이를 어디 가지고 갑니까? 세검정 위에 가면 조지서라고 이 종이 만드는 관청이 있는데 그 옆에 흐르는 냇물에다가 이 종이를 쳐박아가지고 물로 씻어버리는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세초. 씻을 세자, 세탁할 때 세자에다가 이 풀초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초, 초초를 세초에서 없애버리고 나머지 이제 최종본으로 만들어진 그 버전을 가지고 활자를 뽑아서 인쇄하면 조선왕조 실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문을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눈으로 한번 샥 보면 그걸로 바로 직독직해가 되는 사람이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생리 시간을 다 빼놓고 하루에 한 열 몇 시간을 봐서 몇 년 걸린다고 그랬습니까? 기억 안 나시죠? 네? 최소 4년에서 6년. 근데 승정원 일기나 이런 거는 그 양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재미있는 거는 이제 오늘 제가 실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무겁지만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을 하나 들고 왔는데 한번 보셔야 이게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조선왕조 실록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문으로 쫙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쫙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그 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원래 크기를 4분의 1로 축소 영인해서 이제 인쇄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왜 이걸 갖고 이거는 조선왕조 실록 중에서 광해군 일기입니다. 왜 광해군이 인조반정으로 쫓겨난 임금인 건 아시죠? 근데 이제 광해군 일기는 이거를 광해군 시대에 만든 게 아니라 언제 만들었냐면 광해군이 쫓겨난 다음에 광해군을 쫓아낸 인조 정권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인조 정권도 똑같이 어떤 과정을 거쳤냐면 초초, 중초, 그 다음에
정초를 만들었겠죠. 그럼 이제 정초를 만들었으면 그 정초본을 가지고 활자를 뽑아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재정이 굉장히 열악했어요. 이 전쟁 이유가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나중에 하지 활자로 하는 거는. 그래가지고 중초본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버리지 않았어요. 초초본만 씻어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광해군일기만 유일하게 정초본하고 중초본이 동시에 존재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중초본은 태백산에 있는 사고에 갖다 집어넣고, 근데 최종 정초본은 왜 지난번에 강화도에 우리 답사 가셨을 때 그 전등사 위에 사고지 보셨죠? 그 정족산 사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중초본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게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이제 후세 역사가들한테 어떤 도움을 줬냐면 이 인조 정권이 얘들을 최종 정초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뭘 없애버렸을까? 그러면 그 없애고 보충하는 과정에 인간의 그 주관이 개입돼서 이제 되게 어떤 걸 없애고 싶겠어요? 인조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거. 광해군 정권에게 좋은 거 이런 거는 후세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광해군 정권을 이 뒤집어 엎은 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이거는 하필 그겁니다. 저기 태백산에 남아있는 중초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붉은 줄로 이게 중초를 정초로 만드는 과정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뺀 거예요. 최종본에서. 그러니까 요 빠진 부분이 뭔가를 읽어보면 이게 인조 정권이 왜 뺐는지를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왜 정권이 들어서서 자기들한테 국민의 비판이 항상 들어서면 항상 어떤 핑계를 댑니까? 그건 지난 정권 때 그런 일이지. 이런 식의 뭐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붉은 줄을 쫙쫙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초본은 이거 없는 상태로 아주 글자가 보이게끔 잘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광해군 일기가 아주 특이한 실록입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옛날에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조교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 조교였는데 하루 2, 3일 낮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근데 과사무실에 이렇게 조선왕조실록이 쫙 꽂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놈이 이 광해군 일기 요 중초본을 꺼내놓은 거예요. 근데 조교 와서 딱 보더니 여기에 막 붉은 글씨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자식이 낙서했냐고. 이 낙서한 놈 잡겠다고 술 먹고서 해갖고서 이제 우리가 그 무식한 조교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낙서를 한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또 어디 가서 이거 보시면서 어떤 놈이 이렇게 사인펜으로 그어놨냐고 하시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광해군 일기는 원래 이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오히려 귀중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광해군이 이 자료를 보면 변명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광해군을 의도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최종적인 실록에는 인조 정권에게 불리한 얘기를 상당 부분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거를 연대기로 500년간 편찬한 나라가 그렇게 한심한 나라냐? 그건 아닌 거죠, 절대로. 그러니까 실록이라고 하는 건 그런 면에서 대단한 기록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사관에게는 이렇게 자율성까지 부여해서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황수신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이죠. 자, 이거 지난번에 했습니까? 네, 오늘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기도 읽어보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왕이고 이분이 신하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합니다. 전화를 오랜만에 뵈니까 얼굴도 수척해지시고 영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잘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실록 사관이 그대로 옮겨요. 그 말을 그대로 옮겨놓고 자기가 거기다 코멘트를 덧붙입니다. 이자의 아부 수준은 최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 코멘트를 할 수 있게끔 해주면 그 사관 입장에서는 거기에 물론 주관이 반영되겠지만 이게 기록으로 남는 거죠. 근데 이제 아주 특히 재밌는 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황수신이라고 이 성종 때 신하였는데 황수신이라는 이름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누구라 하면 잘 아냐면 황희정승 아시잖아요. 청백리의 대표자로 알려진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인데 이 사람도 정승을 지냈어요. 아마 좌의정인가를 지냈으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부자가 정승을 같이 지낸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수신도 자기 아버지처럼 엄청나게 청렴결백한 청백리로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록은 뭐냐면
황수신이 죽었다라고 하는 날에 조선왕조실록의 사관이 기록한 코멘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중략이라고 쓴 부분은 PPT로 하기엔 너무 양이 많아서 대폭 깎은 거예요. 내가 보시죠. 황수신 졸. 황수신이 죽었다. 인생 졸업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중략 넘어가서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황수신이 평소 행적이었다면 회례 폭주. 집안에 뇌물 싸들고 오는 놈이 줄을 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승까지 지냈으니까 한 자리 얻으려고 와서 김밥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이 회례가 폭주하다 보니까 시인, 당시 사람들이 이 지자는 대명사로서 황수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를 일러서 말하기를 황수신은 성황, 성이 황이었다. 맞잖아요. 황씨잖아요. 그 다음이 아주 백미입니다. 심역황, 마음 또한 황이었다. 마음이 황이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누렇단 얘기죠. 무지하게 탐욕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황수신이 인생을 잘 살고 나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코멘트로 실록에 기록된 내용이 이거라는 사실을 알면 아마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겠죠. 그냥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멘트가 무서워서라도 일단 평가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록이 갖는 중요성은 일단 적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증거 자료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왜 지난번에 그 강화도 사고지 갔을 때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 체르노빌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핵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구소련 정부가 그걸 철저하게 은폐하려고 했잖아요. 뭐 서방 쪽에다가 말할 것도 없고 자국 국민들한테도 거기서 어느 정도의 방사능이 누출되었는지 뭐 원자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걸 숨기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거를 거의 공개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저널리스트가 경비행기를 몰고 그 체르노빌 발전소 부근으로 폭발 며칠 후에 접근을 해갖고 엄청난 분량의 사진을 찍어서 그 르포로 발표를 한 거죠. 그 바람에 이제 그 조종하던 친구는 뭐 나중에 방사능 둘 다 마찬가지지만 두 사람이 그 회고록에 쓴 걸 보면은 그 체르노빌 몇 킬로 지점까지 가니까 이 갑자기 이 방호복을 입었는데도 입속으로 그 납덩어리가 흘러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알약을 하루에 50몇 알을 삼키지 않으면은 생명 연장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피폭이 됐지만 결국 이제 그 기록 정신이라고 하는 게 이 소련 정부로 하여금 그런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이제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선왕조 실록만이 기록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국가가 어떤 행사를 하면 의궤라고 해서 이 요즘으로 치면 백서입니다. 일본 애들은 청서라고 부르는데 이 백서를 제작해서 남기죠. 백서를 왜 남기느냐? 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행사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누구고 비용이 얼마 들어갔고 누가 어디서 뭔 일을 했는지를 기록을 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게 바로 의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기억하시잖아요. 미테랑이 서울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왔을 때 왜 떼제배 그거 수주하려고 그 당시에 왜 경부고속철 건설을 놓고 일본의 미쓰비시, 그다음에 프랑스 떼제배, 독일의 이체인가요? 그 세 개가 이제 격돌을 했는데 그때 이제 미테랑이 그 병인양요 때 이 프랑스군이 그 강화도 외교장각에서 약탈해 갔던 의궤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미끼를 던졌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한테 이제 의궤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게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좀 상식적으로 떠올랐는데 의궤가 바로 뭐냐면 국가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백서 형식으로 기록한 그런 공식 보고서입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조선에서 기록 문화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의궤 중에서도 오늘날 제일 많이 알려진 게 뭐냐면 바로 이 화성 성역 의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조가 왜 자기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왜 수원의 명당으로 옮겨놓고 나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기리면서 자기 어떤 왕권의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새로 만든 도시가 바로 화성 신도시잖아요. 그 화성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성역, 즉 성축성공사에 관련 백서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남아 있어요. 남아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와서 복원을 할 때 그 복원을 섣부르게 잘못하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최근에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냐면 저기 왜 여러분 상식으로 그런 거 아시잖아요. 한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뭡니까? 그 부석사 무량수전보다 더 앞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안동에 가면 봉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극락전이라는 거.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는 한국에 현존하는 목조 건물 가운데 최고령의 건물이에요. 근데 제가 82년에 답사를 가서 봤을 때는 이 봉정사 극락전이 누가 봐도 아 이거는 진짜 한국 최고령된 오래된 건물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왔는데 얼마 전에 가서 보니까 그 단청을 떡칠을 해놨어요. 복원을 하면서. 그래갖고 이게 요새 지은 건지 아니면 고려시대 이전에 지은 건지에 대한 차별이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관련 복원 관련한 기록을 참고할 게 없으니까 후세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한 거예요. 그런데 화성은 지금 이제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돈이 좀 생기니까 그 무너진 부분이나 이런 거 복원을 하는데 이거 복원은 비교적 잘 됐어요. 잘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백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백서에 나와 있는 수치나 그 그림대로 따라가니까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록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자, 화성 성역의궤도 제가 하나 오늘 끌고 왔어요. 무겁긴 한데,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화성 성역의궤라고 이제 상하 두 권으로 영인이 돼 있는데 우선 한눈에 보셔도 이게 다 들어있잖아요. 왜 수원 지나가면서 왜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게 건물을 그대로 이렇게 해놓고 그림을 아주 정교하게 그려놓고 어디에 벽돌이 몇 자짜리가 어떻게 몇 개가 쓰였고 어떤 건물의 벽돌을 누가 쌓았는 것까지 다 사람 이름까지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걔한테 일당을 하루에 얼마 줬고 나무를 어떤 걸 해다가 썼고 이걸 써놓으니까 이것만 있으면은 요대로 복원하면은 이게 바로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바로 이게 의궤가 갖는 힘입니다. 그러면 그 이제 거기 관련 행사도 다 기록해놓고 도구 모양도 다 그려놓은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 현대 한국에서 이 기록 정신이 오히려 옛날보다 훨씬 쇠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일은 그 대통령 기록물 그걸 오히려 기록이라는 차원에서 후대에 전승하거나 이런 걸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정쟁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서 상대방을 어떤 죽이기 위한 그 어떤 빌미로 사용하는 건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아예 30년 동안 비밀로 묶어가지고 아예 못 보게 만들어 놓든지 누가 봐도 자기들은 다 보고 나서 그 부분만 이제 문제 삼아서 터트린 다음에 나중에 슬쩍 그 본 건 사실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그런 기록을 그렇게 체계적으로 보관할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조선왕조나 이 의궤를 만드는 정신하고 상당히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조선왕조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기록문화 하나만큼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거죠. 자, 지금 왜 원자력 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처럼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는 원전을 어디 세우느냐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조선왕조실록이 어떤 면에서 활용될 수 있냐면 이 조선왕조실록의 경우는 기상 관련 자료는 전 세계 기록 중에 가장 정확하게 빠짐없이 담겨 있거든요. 지진 관련 기록도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뭐 리터 지진계로 몇 도 지진이 났다가 아니라 갑자기 흙담이 무너지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당에서 모이를 쪼고 있던 닭이 놀라서 회를 치면서 날아올랐다. 그러면 이제 지질학자들이 보고 이 정도면 진도 한 3.5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빈도수가 많이 나온 지역 부근에다가는 발전소를 지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그 한반도의 지진대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록이 갖는 그 사실적 증거력은 대단히 높은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조선왕조에서 중시한 게 뭐냐면 경연이라는 겁니다. 경연이란 말은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경연이 뭡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연은 왕과 신하가 특정한 텍스트를 읽기로 약속을 한 다음에 그 약속 날짜에 모여서 그 텍스트를 읽은 내용을 토대로 토론회를 벌이는 거예요. 그게 경연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연이라고 하는 거를 둔 이유는 이런 거죠. 자, 이 중세 시대 조선이나 중국에서는 궁궐에 살고 있는 왕은 지존 아니겠어요. 지존이니까 어떤 마인드가 성립이 되냐면 이 궁궐 안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를 낳아준 생모를 제외한 나머지 여자들은 시체마로 다 왕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 왕에게 적절한 통제와 절제를 하도록 유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속성상 이 왕이라는 남자 수컷은 여자 치마폭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이런 마인드를 전제에 깔고 있는 거야.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후궁하고만 놀아나면 왕이 언제 시간을 내서 정사를 신하들이랑 논의하고 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만든 시스템 중에 하나가 경연이죠. 억지로라도 책을 읽게 만들어서 그 책 읽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신하들하고 이제 건수를 가지고 토론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경연을 많이 한 임금은 성군으로 칭찬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연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경연을 제일 많이 한 임금은 첫 번째 영조입니다. 영조. 그 다음이 이제 세종, 정조, 성종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나름대로는 조선왕조에서 평가받는 임금들이죠. 그럼 경연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루에 많이 할 때는 4번을 합니다. 아침에 하는 거를 조강. 아침 조자를 씁니다. 조찬에 강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점심 때 하는 거를 주강. 낮주자. 그 다음에 저녁 때 하는 거를 석강. 그리고 한밤중에 자기 전에 하는 거를 야대. 밤에 신하들하고 대화한다 이거죠. 영조 같은 경우는 많이 할 때는 한 번에 3시간 정도 해요. 그럼 하루에 4번 하면 몇 시간 하는 겁니까? 12시간. 12시간 책 읽고 공부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드물죠. 그럼 왜 이거를 만들어 놨냐? 기본적으로 최고 통치자는 끊임없이 머릿속의 지식을 재충전을 하고 이 재충전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알아야 어떤 복잡한 국가 현안을 결단을 할 때 상식적인 판단이나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전제가 바로 경연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왕도 사람이니까 실록에 보면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따뜻해졌으니까 전하께서 그동안 소홀히 하신 경연에 좀 참여하십시오. 이렇게 신하들이 이제 권유를 하죠. 그럼 이제 어떤 왕들은 내 요새 몸도 안 좋고 눈도 침침해서 경연 하루 쉬면 안 되겠냐? 그럼 신하들 입에서 대뜸 뭐라고 이야기가 튀어나옵니까? 아니 되옵니다는 약한 거예요. 바로 튀어나온 말이 성군이 되시길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건 왕에게는 가장 뼈아픈 거예요. 성군이 되시길 포기한다. 이건 되게 뼈아픈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연이라는 게 바로 왕에게 끊임없이 재충전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특정인을 비하하거나 하는 게 아니니까 이 녹화는 되더라도 보안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죠. 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5년간 임기를 마쳤는데 그 임기 마치기 직전에 왜 IMF가 터져서 상당히 큰 오명을 남기셨잖아요, 이분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김대중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인가 그 한국일보에 왜 일종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라 그러나요? 뭐 이게 콩글리시지만 그 김영삼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한 몇 달에 걸쳐서 연재가 된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우연치 않게 아주 재밌게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 조선시대 경연을 연상케 하는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이 김영삼이라고 하는 분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화 운동에는 상당한 열정을 바친 분이고 또 정치 구단이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잖아요. 어떤 동물적인 권력이나 정치 감각이 상당히 뛰어나서 이 결단을 내릴 줄도 알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서의 인물하고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인물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민주당을 만들어서 넘버 3로 있다가 왜 3당 합당을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노태우, 김종필, 김영삼 셋이 3당 합당을 해서 민자당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노태우 이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요새는 안 하는 것 같던데 왜 대통령 선거에 후보들이 출마하면 왜 관훈 클럽이라고 이 신문사 언론인들 그 총무 그 편집국장이 이런 사람들이 왜 거기에 후보를 불러놓고 이제 그 선거에 임하는 자세하고 이 당선됐을 경우에 뭐 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김영삼 씨의 경제참모로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황병태라고 아시죠? 나중에 주중대사도 했고 그 경제관료로
알려주던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김영삼한테 아주 점수를 딴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민주화 운동을 열심히 하셨지만 5,000불 시대 이후의 정치 구상은 그 이전 시대하고는 전혀 달라야 된다. 근데 이 사람도 처음 들어본 얘기니까 이제 그 사람을 뭐 총애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뭔 얘기가 나오냐. 관훈클럽 토론회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제 김대중 씨가 불려 나오기 전에 이제 이게 집권당 후보니까 김영삼 씨가 먼저 패널들에게 관훈클럽 토론회에 불려 나왔습니다. 근데 이 패널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혹시 이번에 대선에 당선이 되시면 전술 핵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 김영삼 후보는 이 말의 의미를 이해를 못했어요. 전술 핵에 대해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냐. 근데 이 말은 뭐냐면 혹시 핵무기 만들 생각 없냐 이런 얘기거든요. 핵무기 만들 생각 없냐. 북한이 지금 핵 개발 의혹이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는데 이게 질문 자체를 이해 못하니까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그때 화제가 됐어요. 그 특유의 그 카랑카랑한 경상도 사투리를 깔면서 막 내가 대통령이 되면 원자로 문제만은 칼같이 챙기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자로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주워 들으셨는데 이게 전술핵하고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로만은 칼같이 챙기겠다 그랬어요. 근데 뒤에 이제 그게 카메라가 비치고 생방송이 되는데 참모들은 혹시 내가 모시는 주군이 실수할까봐 막 등에 땀이 나는 처럼 막 주시하면서 보고 있겠죠. 근데 엉뚱하게 자, 말씀을 하면 조선 시대 역사 볼 것이냐 그 흐름을 말씀을 뭐 약간만 여기 보시면 저보다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환기를 시켜드리면 이 교육이 좀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슴 벅차고 시대가 언제냐라고 물으면 이 고구려가 넓었던 시대를 그래서 광개토대왕 역사에 바로 거론을 하는데 그런 시대가 가슴벅이기도 하지만 발전이라고 하는 정의를 다시 내리면 고대보다는 훨씬 시대였다. 그런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관적인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근현대사를 초민지 경험을 원죄가 잘 내 덕분이고 뭐 하는 마인드와 이제 연결점이 나왔고 또 사실 식민지 지배를 끝장에 자주독립 아주 번듯하게 믿었는데 근데 툭 뛰어서 거든요. 이 과거의 해방 이후에도 상당히 심한이 우리를 덮쳤죠. 분단의 또 전쟁의 극심한 민주화 투쟁 독재의 지속 뭐 이런 고난을 고려하면 초래한 원죄와 조선시대는 차라리 그리고 이제 이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주입하고 사관 즉 시민 지난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입장에서 피지배자가 들지 못하게 하려면 힘으로 억누르는 것도 보다 훨씬 효과적인 힘을 뭉개면서 비하하게 만들면 분열을 초래해서 효과를 가져온다. 열심히 연구한 게 인도를 어떻게 그 노하우 같은 연구를 했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한 가지 측면으로 타율성과 즉 한국 역사는 그런 요소에 의해서 왔고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나 썩은 물체 정체되어 있다. 맞습니다. 이제 해방은 됐지만 한국의 역사 교육은 잘 될 수는 많고 교선 주입은 해야 되겠고 주입식 역사 사람들은 있는 내용은 다 진리인데 이 교과서도 쓴 거니까 거기에는 주관이 어떤 형태로밖에 없겠죠. 사관이 판을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이야기를 해보라고 함으로 줄줄 구슬 꿰듯이 연결 대단히 단편적 얘기를 가지고 이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 조선시 인식은 부정적임을 일단 한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체 흐름에서 과거보다는 발전해 종교에서 학문이 정치를 신전통이 지배한 물론 이 조선의 자기들이 입으로 낸 정분을 문자에 지킨 사람이 있지만 적어도 통치에서 돈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돈이나 물은 그 무엇인 거 고귀한 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아마 그 오늘 관계가 역대 일본 사람들은 이런 이 한반도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것처럼 보이고 이 죽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 가치를 옛날부터 이게 상당히 좀 눈에 안 찰 수가 있죠. 이 한국이 아무리 잘 생각하는 기준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백제나 신라나 고구려의 사람들이 건너가서 전파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그리고 구체적으로 백제 하는 얘기 대신에
도래인, 바다 건너 왔던 사람,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 왜냐? 어딘 정하고 싶지 않다는 게 깔려 있다고 보여요. 한국인들에게 일단 약육강에 심어줄 필요가 이 시간에 기억하시게 일본어 교사가 일본에 수학여행을 갔는데 다음날 이 사세 어마어마하게 큰 수함을 견학시켜줬다. 이게 그 수만 준 저희가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힘이 딸리 이런 꿈은 애초에 그리고 이제 머릿속에 이게 콱 박히면 굉장히 강한 나라구나. 이게 대들거나 것은 애초에 이런 마인드가 내재화되면 승이 되겠죠. 바로 그런 효과적인 논리를 통해서 파괴하고 즉 일본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한 문화적 전통이 상당히 문민 전통에 밖에 없어요. 토론은 막 2박 3일 동안. 근데 일본 애들은 기본적으로 무사는 토론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헐 빼들고 싸우다 보면 그럼 이제 살아있는 결정을 하는 겁니다. 놓고 보면 이한 관념이 우리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그 문학 장르 보셨죠? 이 죽음 자체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 여러 사람들은 자연 빈발하게 일어나니까 쓰나미 이런 게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후쿠시마 대진도가 한 9 정도 된다는 것처럼 자연재해에 대한 돼 있는 나라에서도 쓰나미가 닥치면 뭐 그거는 없는 거죠. 아마 이미 시신도 못 찾고 거의 한 30% 이상은 될 거예요. 이제 그걸 오랫동안 무사한 문화랑 연결돼서 이제 하찮게 여기면서 같은 데는 고수 사람들은 죽음을 상당히 솔직히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이승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뻔한 게 좋습니까? 그러면 한 3세요. 이 살에 죽을 뻔한 건 산 거, 뻔한 건 죽은 거거든요. 그래도 살 뻔한 게 좋다고 얘기하는. 자, 이건 뭐 조금 다른 이 무사적인 이 조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하러 비쳤을 수가 있겠죠. 그런 철저하게 이런. 그래서 이제 오늘날 우리는 정치가 어느 정도 문민 정치로 맞이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명이 발전 앞시기보다는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인 측면이라고 얘기할 걸 한번 국호, 그다음에 한양을 수도로 훈민정음을 만들어내 학문과 교육, 인조하는 문화가 갖는 장점. 여기까지 하다가 말았죠? 공공성을 언론이나 기록이나 많이 중시했다. 그러면 이 나라가 고려지 이 정도전을 건국한 설계 선왕조를 건설의 시스템은 고려가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를 맞출 수밖에 없겠죠. 정도전 같은 사람이 본격기가 이제 1000년대, 80년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공예관 시대입니다. 무신들이 정권을 장분이라든가 염치가 또 몽골의 이 외적인 모순과 이 사람들이 피해를 만연시키고 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산과 경계로 해서 토지를 갖고 공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은 꼽을 만한 땅도 절대 빈곤에 시달린다. 그러니 이 고려 시대를 해결하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에 대한 철저한 감시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계 동시대의 어떤 나라도 못하게 강하게 만들어 언론을 통한 기능을 갖는 삼사는 기억하시죠? 사관원 그런 상설 기구를 통한 이 신하들과 자가 될 가능성에 철저하게 감시하는 드러낸 겁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하는 중요한 기능 국정감사라는 거 아니겠어요? 무용론을 또 국회의원들이 문제가 많지만 그 뿌리는 타시대 때 3사가 갖는 거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철저한 견제 권력이 독재로 흐르면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됩니까? 않고 제어되지 않은 흉기와 같고 차와 같은 겁니다. 독점입니까? 이 권력자는 절대로 합하지 않는 그러니 어떤 제한 권한을 두지 않으면 출연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마인드가 이동도전 같은 사람들의 머리인 거죠. 자, 제도 내 3사가 행사하면서 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 바로 역사를 통해서 기록에다가 내가 후세 평가를 받을 건가 바로 내가 부패를 막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실록을 만들게 된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보시면 신하가 한참 대화를 왕과 신하가 그 책상을 두 사람이 뭔가를 그 사관 얘기하는 거를 받아 적습니다. 신하가 얘기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말로 받아 적다 보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굉장히 난사